저는 올해 46입니다. 서울 구로에서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성공했다 자부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봄 어머니의 기일이 다가오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엔 일 핑계로 찾아가지 못했는데 올해는 꼭 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해가 넘었고 묘 주변이 이미 공원묘지 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11시쯤 도착한 경기도 남양주의 그 산등성이 봄비가 내린 뒤라 흙길이 눅눅했고 풀냄새와 흙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삽을 들고 묘비를 정리하던 중 저 멀리서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관리인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오는 그 얼굴을 보고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샜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20해 전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소식이 끊긴 사람. 집을 버리고 저와 형제들까지 버린 그 아버지가 거지 행색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구겨진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손에는 싸구려 막걸리병을 쥔 채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에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서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그날 산비탈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후회와 용서의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가족이란 단어의 진짜 무게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서울 구로구의 새벽은 여전히 바쁩니다.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출근길 트럭들이 도로를 채웁니다. 저는 그 소음을 배경 삼아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커피, 같은 노트북 화면. 지루하지만 저는 지금 이 평범함이 참 고맙습니다. 한때는 이렇게 안정된 삶을 꿈꾸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20해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를 떠올리면 아직도 숨이 막힙니다. 가난했고 가족은 흩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26살의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꾼이었죠. 지금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어머니는 늘 환하게 웃고 계시죠. 그 미소를 보면 문득 생각합니다. 당신 덕분에 지금 내가 있구나. 저는 결혼했고 두 아이를 키우며 작은 공장을 운영합니다. 직원은 10명 남짓이지만 월급은 제때 나가고 아이들 학원비도 밀리지 않습니다. 매달 어머니 제사를 챙기고 아버지의 소식은 없었지만 그것조차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상처를 덮을 뿐 지워주지는 않더군요. 그날,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일 전날 밤, 이장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안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옮기는 일이라니. 그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제 인생의 어떤 장을 다시 여는 일 같았습니다. 아내는 말렸습니다. 여보, 바쁜데 그런 건 형이 하게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만큼은 직접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건 의무가 아니라
제 마음속 부채를 갚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남양주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아침이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산길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저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자랐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김치 냄새가 풍기고 여름이면 창문마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던 동네였죠. 비좁은 방 하나에 5 식구가 살았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의 숨결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찹쌀을 씻고 커다란 찜통을 올렸죠. 그 김이 부엌을 가득 메우면 어린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라, 인서가. 오늘 학교 늦겠다. 그 목소리에는 늘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일하셨습니다. 가끔 술에 취해 들어오실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 힘든 세상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라며 늘 웃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미소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녁이면 식탁 위에 된장찌개와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멸치볶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꼭 제 밥그릇 위에 달걀 프라이 하나를 얹어주셨죠. 우리 아들 공부해야 하잖아. 그게 당시 제가 받은 세상 전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서로 기대고 웃고 힘들어도 함께 버티는 것.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그땐 그게 세상의 전부라 믿었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괜찮아. 마음만 잃지 않으면 돼. 그 말이 그땐 가볍게 들렸지만 지금은 제 인생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 평온했던 날들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빚 독촉, 그리고 어머니의 병. 행복이 무너지는 건 언제나 순식간이죠. 그때부터 저는 세상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결국 아버지를 향했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습니다. 서울 구로의 낡은 주택가 골목마다 뜨거운 아스팔트 냄새가 피어올랐죠.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셨지만 언젠가부터 자주 기침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지만 그 기침은 점점 길고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떡집 단골이던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인석이 어머니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여. 병원 한번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부엌에 기대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손에 쥔 주걱이 덜덜 떨렸죠. 엄마, 병원 가자.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 늘 그랬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일 좀 덜하면 나아질 거야. 그 무렵부터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우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으셨고 새벽에야 비틀거리며 문을 열곤 했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문턱에 물을 놓았습니다. 그 물로 아버지는 얼굴을 대충 씻고 잠깐 누웠다 다시 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나가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진단명은 폐암 말기.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 치료보다 통증 조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날 이후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머니 병실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서 있더군요. 그리고는 입술을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자꾸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며칠씩 집을 비우다가 나타나선 어머니 머리맡에 조용히 돈봉투를 올려두곤 했죠. 그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밤마다 병실을 지키던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 불빛이 반짝였지만 제 마음속은 까만 먹구름이 드리워진 듯 무거웠습니다. 새벽 2시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늘 술에 취한 모습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말없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마치 숨이 막히듯 흐느끼더군요. 그리고는 손에 쥔 종이봉투를 침대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왜 아버지가 그토록 절박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며칠 뒤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 봉투를 꺼내봤습니다. 안에는 현금과 함께 낡은 메모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가족을 되찾을 수 있을까? 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선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돈의 양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구로공단 근처 허름한 술집 골목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싸구려 소주를 마시던 그는 제가 다가가자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난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 치료비라도 마련해야지. 나쁜 짓이라도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토록 강하고 의연하던 어머니의 그림자 뒤에서 아버지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비겁한 도망이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안에 무언가는 깨어났습니다. 이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제 인생의 모든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해 가을 병원 복도에는 낙엽 대신 기도 소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했고 어머니의 숨은 점점 가늘어져 갔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숨소리는 마치 삶의 마지막 불빛 같았죠. 그 옆에서 저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걱정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누더기 같은 점퍼 차림에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다시 현금 몇 장과 낡은 약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그 한마디에 제 안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도움이요? 이제 와서 왜요? 저는 병실 밖으로 아버지를 밀쳐냈습니다. 그가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히던 순간 어머니의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미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서가 그만해라.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가족 아니에요. 이제 끝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손끝이 제 손에서 천천히 식어가던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는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다. 장례식 내내 아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분노가 그를 내쫓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다. 그 믿음으로 저는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 결심은 오랜 세월 동안 제 안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난도 외로움도 견딜 수 있었지만 아버지라는 이름만은 제게 상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해 뒤 어머니의 이장을 준비하던 그날, 지워버린 이름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양주의 산등성이 봄비가 스친 뒤에 흙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삽질을 하며 묘비를 정리하던 제 옆에는 조용히 흙이 쌓여가는 소리만 들렸죠.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산소관리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그 발소리가 이상하게 느리면서도 무겁더군요. 고개를 들어본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찢어진 신발, 그리고 손에 들린 막걸리병 하나. 그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단 한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20해 동안 잊었다고 믿었던 이름, 사진 속에서도 지워버렸던 그 얼굴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인서가 오랜만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말끝마다 술 냄새와 흙 냄새가 뒤섞였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묵직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지만 그건 눈물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지금, 왜 여기서? 그는 이 산속에서 어떻게 제 어머니 무덤의 날짜를 알고 찾아온 걸까? 그리고 왜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걸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 엄마 나 때문에 많이 고생했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당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무릎을 꿇더군요. 진흙이 묻은 손으로 묘비 앞에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날부터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뒤로 물렀습니다. 20해를 미워했는데 막상 그를 눈앞에 두자 미움보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산빛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흩뿌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를 외면한 채 무덤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제 등을 붙잡았습니다. 인서가, 아빠 이제 그만 용서해다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산비탈에 쌓인 흙냄새와 빗방울 속 아버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얼어붙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인 미움과 두려움,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누르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인서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술도, 일도 모든 걸 잃었다. 엄마 병 간호도 제대로 못했고 너희와도 멀어졌지. 그런 날마다 나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숨어 다녔다. 어떤 날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 고백을 들으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0해 동안 그가 없는 동안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가족의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했던 날들. 하지만 그가 지금 이렇게 절망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자 분노와 미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깊은 슬픔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견디고 너희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게 다 미안하다. 그가 흙탕물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낄 때 저는 오히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단단히 쌓아 올린 분노가 흔들리며 저 또한 오래된 상처와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20해 동안 아버지를 지워버렸지만 그도 인간으로서 고통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흐느끼며 묘 앞에 엎드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서서 조용히 그의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절정에 달한 후 이제 절망 속에서 서로의 인간됨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20해의 미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이해와 마주할 용기라는 것을. 남양주 산등성이 봄비가 잦아들고 햇살이 천천히 흙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진흙 묻은 손으로 묘를 다듬고 있었고 저는 삽을 들어 마지막 흙을 정리하며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해 동안 쌓인 고통과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서가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조금씩이라도 서로를 이해해보자.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오래된 오해와 원망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묘 앞에서 삽질을 멈추고 우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을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20해 동안 멀어져 있던 관계가 비오는 산등성이 위에서 천천히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오해, 분노가 모두 흘러가고 남은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이해와 감사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살짝 덮었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눈앞에서 느껴지는 가장 진실한 인간의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앞으로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이장하고 난 뒤 산등성이는 평온했습니다. 빗방울은 이미 말랐고 햇살이 부드럽게 묘를 감싸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으며 20해 동안 지워졌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